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 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관련 민원 2년 새 8.4배 증가, 지자체 조례 개정 필요해. 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55%,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뒷전,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우선 구매율 0%, 대한석탄공사 법정기준 6년째 미달, 이소영 의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실적, 경영평가서 점수 낮아 유인책으로 부족. 셋, 국립진주교대 장애학생 추가 입시 성적 조작 사실 드러나 전 입학관리팀장 주도로 낮은 내신 등급과 중증 장애를 이유로 2017년부터 19년도 10건 성적 조작,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전수조사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개설 장애교원 의무 고용 촉구. 넷,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진흥기금 설치 추진, 김예지 의원 세계법원 대표 발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걸려서 크게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점자 블록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중에 이와 같은 장애물이 등장하면 다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지체장애인 B씨는 지하철역 입구 근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에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전동 킥보드가 치워지고 나서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블록을 걷다 전동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고 지체장애인들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는 등 전동 킥보드 보행 시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한 국민 의견 분석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28년 511건에서 20년 4,297건으로 8.4배나 증가했고,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운전, 주차 단속을 위해 번호판 등 식별 번호가 필요하다 88.3%가 응답, 보행자 안전 위협 요인으로 공유 킥보드 등의 길거리 무단 주차 11.6%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정차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도 견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 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은 즉시 견인 지역으로 지정해 먼저 견인하도록 규정했고, 전동 킥보드가 견인되면 해당 업체의 견인로 4만 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지자체 중 서울시처럼 소요비용 산정 기준 내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 장치를 기재한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 차량 무게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주체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요 비용의 산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정책과에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로, 보관료, 즉시 견인구역 등 규정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 불법 주정차 시 견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 제정 및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홈페이지 제도 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출받아
산자위 소관 59개의 공공기관들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8월 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32개 기관 54.2%가 우선 구매율을 채우지 못해 1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 구매율이 0%인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지난해 8.96%로 이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게 되고 향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에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의 작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0%이고 2019년도 우선 구매율도 0.0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기준 비율을 6년째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석탄공사의 우선구매율은 0.07%에 그쳤는데 이는 전체 공기업 평균 우선구매율인 1.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석탄공사는 복지부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집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2015년도 이후 법정 구매율 1%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총 7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근 6년 동안 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시정 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기술 0.0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14%, 공영홈쇼핑 0.19%, 한국벤처투자 0.58%, 한국전력공사 0.75%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현행법상 복지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전체 점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점수의 비중이 작아 고려할 요인이 매우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우선구매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증 장애를 이유로 지원 학생의 입시 성적을 조작해 논란이 된 국립진주교대에서 추가로 입시 성적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장애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8월 2일 A신문은 교육부가 진주교대 감사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평가 점수가 100점 이상 조정된 사례 8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진주교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2017학년도 2건, 2018학년도 4건, 2019학년도 2건에 중증장애 학생에 대한 성적을 조작한 것을 발견하고 당시 입학사정관이었던 B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전 입학관리팀장 C씨의 주도하에 지원 학생들의 낮은 내신 등급과 중증 장애를 이유로 성적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연은 8월 4일 성명서를 내고 진주교대는 전장연과의 면담 및 사과문에서 진주교육대학교는 중증장애를 가지고도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으며 입학 전형에 있어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 및 공정한 선발 절차를 운영했다고 강조했지만 진주교대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2020년 최초로 약 380억 원의 이마저도 반값 할인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담했습니다. 2006년 교육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적용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교육대학, 사범대학, 비사범대학의 평균 장애 학생 수는 279.4명에 불과하다며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운영하는 학과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교육대학에서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장애를 이유로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켜 왔다. 교육부가 교원 양성기관에서 장애 학생을 뽑지 않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대한 성적 조작 여부 전수조사, 모든 교원 양성기관의 입학 전형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개설하고 장애인 교원 의무 고용을 위한 정책을 즉각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기틀을 마련했지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실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8월 3일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금 설치 근거를 두는 국가재정법, 재원 조성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만 2천여 명의 장애예술인의 염원이 담긴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작년 12월부터 시행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및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제정됐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은 24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부처 내 장애계 예산이 장애인 체육 예산 911원과 비교하면 2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 기간은 7.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으며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도 62%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예술활동 증명서를 활용한 창작준비금을 받은 장애예술인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 장애인 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 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의 제한,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예술인 지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활동비 성격이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 제도로 성격이 다른 만큼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예술인 진흥기금의 설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문화체육관광위 심사 과정에서 창작지원금 지급이 장애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예지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예산이 확대돼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실효성이 보장되고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